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다시 시작하는 파워 인터뷰의 오늘 첫 손님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뒤에 지금은 민주당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상욱 의원입니다. 의원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참 좋네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아니에요? 예, 밖에는 비 오는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조명 때문에 따뜻하구나.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첫인상이 예. 굉장히 좀 해맑다. 정치는 뭐 웃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네네. 의원님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저는 정치가 국민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정치 보는 국민들께서 좀 웃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정치 보시면서 야 재밌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더 나라가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시고 또 네. 이걸 어떻게 의견 전달하지 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재밌게 보면서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게 아니라 정치가 소위 말하는 폼 잡고 어렵고 멀리 있고 보기 싫고 혐오 들고 이거는 반민주적인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맑게 활짝 웃어 주시니까 네.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장관 포함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모두 이제 17명의 소위 그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오늘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 현장에 계셨는데 네. 오늘 오늘 청문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17명 후보자가 모두 좀 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근데 바람이 있다면 검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경험으로 입증되었는가로 좀 모아졌으면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관이라는 것이 국민이 일 시키려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소송을 해야 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면 제일 먼저 뭐 보시겠어요? 이 변호사가 내 사건 잘해줄지 보는 거잖아요. 예. 잘해줄 의지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체적 계획을 듣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 일 시키려고 장관 뽑는 거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일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계획이 뭔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청문회가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묻고 네. 막 신상털기하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번 청문회는 좀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처음에는 그 민주당 의원석에 앉는 게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2달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 민주당 소속으로 상임위는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어땠습니까? 되게 좀 어색했습니다. 어색했죠. 그런데 네. 좀 재미났어요. 뭐냐면 어. 좀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입체적이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또 있었고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네. 뭔가 의원님들도 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좀 다각도로 볼 수 다각도로 있는. 그러니까 뭔가 네.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요. 딱 내편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런 생각 이런 생각들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더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군요. 저희가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네. 그 개헌부터 또 탄핵과 대선까지 우리 국민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간이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그런 시간들로 좀 기록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너무나 간절했던 간절함. 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많은 것에 눈을 뜨고 알게 되는 각성. 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 각성. 사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그 시간 동안 네.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12월 3일, 4일 그때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해제하지 못했다면, 시민들께서 나서지 못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독재 또는 전쟁통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12월 14일 탄핵을 그때 시키지 못했다면 네.
회기 중에 탄핵권 한 건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14일 탄핵을 못 시켰으면 뭐 경우에 따라 1월까지 늦춰질 수 있고요. 그러면 진영이 결집해서 진영 대결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말 뭐 윤석열이 함부로 또 탄핵을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폭주하는 기간차였는데 12월 14일 천만다행 탄핵을 시켰고요. 또 이후에 얼마나 우리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 갈등을 무사히 건너서 또 가슴 졸이면서 탄핵 선고를 지켜보고 이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어야지만 탄핵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건데 그게 6월 3일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시작된 그 위기의 순간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겨우 수습이 된 건데 매 순간 너무나 간절했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고민 속에서 제가 많이 각성하고 알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고 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역시 변호사 출신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제 한 40여일 이제 됐습니다. 이제 국정 초반이긴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꽤 높은 편입니다. 직접 겪어본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렇게 어떤 잘할 줄 스타일인가요?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대통령 지지 선언은 뭐 입당하고 상관없이 먼저 한다 하고 정말 연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분이다. 네. 이분이라면 지금의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물론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완벽하게 확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최소한 이분이라면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네. 이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내면이 강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의 방패,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좁아지거나 너무 강성으로 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격받고 힘들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마음이 강한 거죠. 공격도 다 흡수를 해버리면서 점점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내공이 강하다 뭐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어떤 그 역경을 겪을 때 그 역경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폐쇄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역경이 클수록 확확 성장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내면이 강한 분이었고 또 되게 유연한 분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유연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능력본이거든요. 중심 감각도 잘 가지고 있고 지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제일 큰 이유가 중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일은 야물게 잘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유연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더 강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를 받고 기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협치에 대한 지적이 지금 있는데 네, 상법을 제외하고는 총리 인준안 추경에 이어서 7월 국회에는 이 쟁점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폭주가 있다면 직원을 내가 해서라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대 야설 국회 상황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이게 폭주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면 제가 당연히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저는 뭐 당연히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뭐 욕먹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욕먹는 거 겁나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고요. 네. 그런데 이 폭주의 개념이 뭘까요? 저는 반민주, 반헌법, 반국가 그것이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폭주의 개념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틀, 또 국가 보호의 틀,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수고 국가를 부수고 헌법을 부쉈는데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내란적 목적을 이어가고 있는 세력과의 협치는 네. 협치가 아니라 비겁한 역사를 축적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식민지를 겪고 나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협치 비슷했죠. 독재를 겪고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얻었지만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협치 비슷했죠. 그게 협치인가요? 협치가 아니죠. 비겁한 역사가 축적되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이어지고 나쁜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을 계속 괴롭혀 왔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반보수, 반진보 이런 세력들은요 척결 대상이지 협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뭐 경우에 따라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기능하도록 필요하다면 매기의 역할, 쓴소리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매일매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되돌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은 폭주라고 단언할 수 없는 지금 도리어 윤석열의 폭주 때문에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저는 그렇게 받아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뭐 할까 해요. 네네. 국민의힘 그 인적 청산 갈등으로 점점 좀 그런 분위기는 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안에 계시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시는지 혁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혁신하기 위해선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제가 국민의힘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네.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맞게, 당헌에 맞게, 보수의 가치에 맞게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정당으로 남아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뭐 의석수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능을 잘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잘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있을 때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정상화시켜서 그런 잘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제 의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탈당을 결행을 했고요. 사실 나와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네. 안에 있을 때보다 나와서 보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더 잘 보이는데 예.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는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힘을 볼 때 당내, 원내, 또 원외, 또 당원, 또 각 지역구 시민들의 반응을 다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원내에는 혁신 동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대부분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고요. 별로 반성,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구할이에요. 네. 무슨 반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특히 TK, PK 쪽 의원님들은 우리는 늘 이겨왔어. 이번 대선 때도 우리 지역구 지켰어. 서울 수도권의 문제지 왜 우리한테 그래? 윤석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요즘은 중앙이 있기 민망하잖아요. 또 지역구 가서 지역 행사만 열심히 다니고 지역 주민들만 열심히 손잡고 다니세요. 그러면 또 다음 총선 공천받아서 나오면 당선되니까.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원내가 안 변해요. 그 원외는 속이 타죠. 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은 속이 타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짠물만 남아버렸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당원들 안에서도 혁신의 동력을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 사실 국민의힘이 단기간 안에 정상적인 정당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남은 그 질문은 좀 네. 길지 않게 대답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딱 좋았고요. 예,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지역구는 이제 울산 남구 갑인데 여기가 네. 이제 그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영남의 지지와- 강남입니다. 네. 영남의 강남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지와 네. 이제 응원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왜 다른 당으로 갔느냐 이제 네. 반발도 클 텐데 요즘 그 지역구 분위기 그리고 이제 주민들 좀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배신자다, 변절자다.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도 시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 시민들께 충성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저의 판단 기준은 시민들을 받들고 있느냐, 시민들께 충성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의 기준이고 변절한 적이 없죠. 도리어 배신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국민에게 겨눈,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한 거고, 저는 네. 국민을 지키고 있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구갑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구갑의 시민들께서 상당히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뀌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광주 남구의 명예 구민이 되셨습니다. 민주당 입당을 이제 선언한 것도 5월 18일 네. 5.18 민주묘지에서 하셨는데 광주 명예 구민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죠. 제가 영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과는 큰 인연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광주가 살아있다. 네. 제 가슴의 고향은 광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이 일을 겪으면서 광주 정신,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으로 스며드는 건데 절절히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라는 곳이 저한테는 정말 감히 제 가슴의 고향이다. 제 정치적 열정의 산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가면 민주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 희생했던 형들이 네.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곳, 광주 정신, 저한테는 제 정치를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주 남구의 명예 구민이 된 것은 너무나 큰 자부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계획과 미래가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 초선 의원으로서 1년 남짓한 그런 기간 동안에 26개 법안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그 민생과 아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금 앞으로 발의하실 법안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가 진짜 그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안 발의를 지난 네. 6개월 동안 멈춰졌어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랬죠.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네. 이제 12월 3일 전에 대부분 발의된 법안들인데 네.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늘 많이 되묻습니다. 정치 왜 하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리 욕심 또는 사리사욕, 명예 욕심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하는 정치는 제일 나쁜 정치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거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받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새기고 있는 게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됐든 명예가 됐든 이걸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자리 욕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일 열심히 하면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게 국민들을 잘 받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요. 너무나 해야 될 현안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정말 더 물류 중심지, 또 기술 발전, 남북관계, 제가 외통위에 있는데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평화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아요. AI 발전에 또 우리 시장 경제가 많이 불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이거 공정화시켜야 되고요. 네. 서민들 힘든데 살려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이다라는 게 의원님은 오늘 보면서 많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의욕과 다짐으로 꽉 찬 일꾼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워 인터뷰라 그래서 힘있게 네. 하려고 파워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풀했습니다.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